병원에서 근무하는 신부 상현은 한 환자의 카스테라빵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인도 무척 배가 고팠지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카스테라를 가난한 남매에게 줬던 일화죠. 30년 전 일인데 혹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실까 신부님인 상현에게 묻습니다. 당근이죠. 기억은 그분 장기예요. 예전에 불러줬던 리코더 연주를 다시 한 번 더 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신부 상현은 리코더를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다시 돌아왔을 땐 환자의 상태가 위독해져 있었죠. 심장 충격기로 응급조치가 있을 때 신부 상현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환자는 코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신 개발이 한창인 엠마뉴엘 연구소에 본인을 보내달라고 스승격인 노신부님에게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노신부는 바티칸에서 인정한 실험이 아니라며 반대를 하죠. 상현은 죽어가는 환자 옆에서 할 수 있는 게 고작 기도뿐인 무기력한 자신을 원망하듯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에 노신부는 시끄럽다고 하죠. 그 후 상현은 뜻을 굽히지 않고 남몰래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렇게 엠마뉴엘 생화학연구소에 도착하고 EV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온몸에 물집 같은 수포들이 생겨나고 몸속 장기 쪽으로까지 수포들이 뻗어나가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몸에 그 바이러스를 넣어 본인을 백신 개발 생체 실험에 기꺼이 응하는 상현. 얼마 후 그는 역시나 다량의 피를 토하게 되고 수혈을 받아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결국 상현은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정리하고 나가려는 찰나 갑자기 죽은 상현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이 썩어가는 나 혼자처럼 모두가 저를 피하게 하시. 6개월 후 실험에 500명이나 참여한 신부님 중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기적으로 입소문이 퍼져 상현은 많은 신도들에게 추앙받고 있었죠. 한편 병에 걸린 소아들에게 마술쇼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창을 두드립니다. 암에 걸렸어요. 9번이 안 나와 엄마. 상현은 찾아온 그 아줌마 아들에게 기도를 해주러 병실을 찾았죠. 알고 보니 병실에 누워있는 강우는 상현의 어릴 적 동창이었죠. 올드보이네? 이제 보니까 알겠다 얘. 어릴 때 놀러가면 동생이 부끄러워서 밖으로 뛰쳐나가곤 했답니다. 발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굳은 살이 박혔던 3살박이 어린애는 새빵 살던 부모가 애들을 두고 떠나 주인집이었던 강우 엄마가 딸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강우랑 결혼했다고 하네요. 1층에는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현재 강우의 처가 된 태주는 김밥을 쌌는데 웬일인지 신부 상현은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왔죠. 그렇게 싫어? 저녁에 댐 환경과장 부부네랑 경비과장이랑 놀러 왔는데요. 상현에게 낚시 좋아하냐고 묻고 언제 한번 댐에 낚시하러 오라고 합니다. 원래 불법이니 낮에는 좀 그렇고 밤에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 함께 한복집에서 러시아식 보드카를 마시며 중국식 마작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핫팩을 끓이며 더워하는 태주를 상현은 왠지 모르게 끌리게 되고 얼마 후 태주는 가계부를 꾸고 나와 맨발로 텅 빈 골목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현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모든 소음들이 귓가를 때리며 괴로워합니다. 소음에 괴로워하다 급기야 현비경 같은 천리안의 능력까지 생기게 되죠. 그리곤 쓰러집니다.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고 햇살에 피부가 타들어가는 걸 느끼죠. 다시 해는 저물고 밤이 찾아옵니다. 상현은 햇살을 피해 종일 옷장 속에 숨어있다가 겨우 밖으로 나와보는데요. 다시 피부에 수포들은 생겨났죠. 온 피부의 수포들로 다시 붕대를 몸을 가리곤 한 교통사고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웬일인지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람이란 누나가 의아해합니다. 본인도 알 수 없는 피의 갈망으로 본능처럼 피맛을 처음 봅니다. 그리곤 영화 첫 장면에 나왔던 코마 상태 환자의 피를 빨아먹게 되죠.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수포들은 사라집니다. 사람의 피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자괴감에 빠져 자살을 하게 되고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상현은 불사의 존재가 되었죠. 죽지도 못해. 그냥 좀 뒷목이 뻐근한 정도? 한편 태주는 오늘 밤도 달립니다. 그러다 상현과 태주는 마주치게 되고 어릴 때처럼 부끄러움에 도망치는 태주. 상현은 태주를 쫓아가 남자다잉 자신의 신발을 벗어줍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를 바라보며 태주는 상현의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상현은 발길을 돌리고 노신부에게 찾아가 자신의 상태를 알리며 피부를 찢어 심장을 만지게 해주죠. 피부는 마치 도마뱀의 꼬리를 재생하듯 엄청난 재생 능력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노신부는 자신의 피를 먹게 해줍니다. 어느 날 다시 한번 한복집에서 마장 모임이 열리고 태주의 억압된 욕망과 이중성을 상징하듯 정문의 그림이 태주 얼굴을 정확히 가려버리고 너 딱이네? 아무튼 또 달리기로 풀기 위해 밖을 나서죠. 상현은 2층에서 마작 중이었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언제 나갔어요? 태주는 부끄럼 타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반전이네.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지겨워서 뛰쳐나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몰래 둘은 1층에서 식사를 하고 그때 위층에선 태주를 부르죠. 나 핫팩. 태주야. 아 핫팩은 니네들이 좀 갈아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상현은 위층 화장실로 다시 올라갑니다. 보드카를 너무 많이 마신 시어머니는 화풀이를 태주에게 하고 버려진 년을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핫팩
일요일에도 마장 모임을 하자고 합니다. 상현은 이번 주는 부활절이라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둘 사이 불타는 눈빛 교환이 이루어지고 어느새 일요일이 돼 태주는 병원을 찾아옵니다. 둘은 만났는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코마 상태의 카스테라 아저씨가 있었죠. 아무튼 그 병실에서 서로 다시 사랑을 확인한 후 전범기 무늬의 부활절 계란을 깨부수고 먹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활인가? 은근히 제시카송 생각나네. 태주는 계란을 건네고 상현은 못 먹죠. 자신이 걸린 병을 숨기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태주는 도망가 버리죠.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 상현은 태주를 설득하기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오고 코마 상태 그분은 원래 배고픈 사람을 돕는 걸 좋아했답니다. 해주지도 그 카스테라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건데. 아이씨. 뱀파이어도 따지고 보면 식성의 문제나 생활 리듬의 문제일 뿐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녀를 안고 떠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도망가고 화가 많이 났는지 병원에 돌아가 피를 담는 도중 태주에게 전화가 옵니다. 호기심이 생긴 태주는 뱀파이어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둘은 다시 만나고 통에 담아온 피를 마시는 걸 보여주죠. 거울을 보니 역시나 수포가 사라져 있고 동전을 구부릴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상현은 동전을 찢어버리죠.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냐고 묻고 상현은 태주를 안고 뛰어내리죠. 준비됐어요. 아, 개놈네. 우연히 그녀의 허벅지에 흉터들을 발견하고 남편인 강우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묻습니다. 저주는 아니고요. 내가 강우를 아까 그 동전처럼 만들어줄 거야. 사실 그녀는 갇혀 지내는 답답함과 알 수 없는 욕망으로 자해를 해왔는데요. 강우는 그녀를 걱정하며 약을 발라주는 착한 남편이었죠. 맹인인 노신부는 눈을 뜨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자신도 뱀파이어가 되겠다며 상현에게 피를 달라고 합니다. 그의 분노를 느낀 상현은 이제부터 자신은 신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난 이제 수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에요. 그리고 몰래 한복집에 찾아가 잠든 태주의 상처를 보며 그의 분노는 더욱더 커집니다. 가위를 들곤 강우를 죽이려고 그러죠. 어쩔 수 없이 작전을 바꿔 어느 날 셋은 댐에 밤낚시를 하러 가게 되고 사고사로 위장해 남편인 강우를 죽일 작전이었죠. 실행에 옮기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상현을 나무랍니다. 떠도 괜찮아요? 상현은 회칼을 집어들고 날 버려. 바닥에서 시체가 떠오르지 못하게 큰 돌을 올려놓고 상현은 물속을 빠져나왔죠. 경찰에서도 별 의심을 안 합니다. 시신을 찾는 대로 연락을 주겠답니다. 노신부를 찾아가 사람을 죽였다고 고해성사를 하고 노신부는 또 상현의 피를 원하죠. 상현은 어쩔 수 없이 노신부를 죽이고 흡혈을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태우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경찰은 강우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정신이 나가 상현을 보고 자신의 아들인 양 착각을 하고 제 상현이에요, 어머니. 혈압으로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이제 상현과 태주가 이 집을 독차지하게 됐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강우를 죽였단 죄의식에 둘은 괴로워합니다. 전시마비가 온 시어머니는 퇴원을 하고 마침 생일이라 둘은 축하를 해주죠. 자신의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 없다며 싸다구를 때리고 버릇없이. 둘이 화해를 하고 태주는 말실수를 합니다. 오빠는 나한테 손 한 번 안 댔는데. 강우가 손 댔어, 안 댔어? 그게 뭐가 중요해? 걔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이성을 잃은 태주는 어머니에게 강우를 상현이 죽였다고 말합니다. 너는 병균이야! 태주의 거짓말이 드러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오빠한테 갈래. 죽여줘요, 제발. 가고 싶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상현은 태주의 목을 조르고 죽은 태주를 안고 슬피 웁니다. 상현은 마음을 바꿔 죽은 태주에게 혹시나 모를 자신의 피를 먹여보는데요. 놀랍게도 죽은 태주가 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뱀파이어로 다시 완벽히 부활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태주씨. 이제 두 뱀파이어 커플과 전신마비 시어머니 이렇게 세 식구는 과연 어떻게 앞날을 살아가게 될까요?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로 유명한 자타가 인정하는 월메이드 감독 박찬욱 감독의 2009년작 박쥐였습니다. 올드보이는 칸 영화제 2등상격인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였다면 박쥐는 3등상격인 심사위원상을 6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세계 무대에서 두 번 메이저상을 받으면서 올드보이가 흔히 뽀록이 아니었음을 박쥐로 재차 자신의 능력을 각인시켰는데요. 평단과 관객들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던 문제작입니다. 많은 평론가의 글도 읽어봤지만 일맥상통하는 글이 없을 만큼 전부 하나같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동진 평론가는 10점 만점을 줬고 김종철 평론가는 4점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줬죠. 박찬욱 본인이 직접 설립한 제작사 모호필름답게 박쥐는 모호함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장면들과 수많은 떡밥들이 난무하는 영화인 거죠. 한국에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마치 박찬욱의 어려운 영화 공식을 풀듯이 좋든 싫든 여러 말들이 있었던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당시 칸의 현지 반응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죠. 칸 영화제 최초로 뱀파이어 영화가 경쟁 부분에 출품된 것에 사람들은 흥분했고 독특한 상업영화다, 특이하고 끔찍한 로맨스 영화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모호한 영화 미끼에 걸려들지 마시고 여러 장르가 혼재된 본격 장르 파괴 영화다. 예를 들면 판타지 호러 블랙 코미디, 치정 살인 종교 상업적인 다양성 영화를 표방한 로맨스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게 아마 가장 이 영화를 재밌게 보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게 더 어렵나? 아무튼 이처럼 모호한 영화이지만 그래도 더 꼴보기 싫지 않게 마지막에 열린 결말이 아니라 생각보다 제 기준에는 명확하게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심하이.